자, 이제 80페이지 실정 선고 제도가 나오죠.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실종자는 누구냐면요.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생사가 불명인 상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뭐죠? 실종자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소지를 벗어나가지고 단순히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죠? 부재자.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우리가 뭐죠? 실종자라고 하고요. 이런 실종 상태에 있으면 일단 이해관계인이랑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5년 또는 실종은 1년이죠. 1년이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제도를 우리가 뭐죠? 실종 선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시점은 실종 기간이 뭐 된 때요? 만료가 될 때 사망한 것으로 뭐죠? 간주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점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판례는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것은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을이 부부고요. 갑과 을 사이에 A라는 아이가 있고요.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인데 이 갑이 아침에 회사 가겠다고 출근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최소한 원칙입니다. 몇 년을 기다리게 되냐면 5년을 기다리게 되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병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상태라면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 및 자식, 을과 A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부모에겐 뭐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을과 A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병이 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일정 기간 공시채고를 하고요. 공시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게 되고요. 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 거죠. 물론 시험문에 나오는 것은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은 갑의 권리 능력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뭐 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다. 따라서 갑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고요. 또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으니까 갑의 공법적 권리, 선고권이나 피선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1.2까지 기본적인 거죠. 규제 보시면 자, 1. 실정 선고의 요건에서 1번 실질지 요건에서 1. 부재의자의 생사가 불분명할까? 2번 실종기간이 뭐죠? 경과해야 되는데 보통 실종은 몇 년이죠? 5년이고 특별 실종해가지고 전쟁 실종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1년짜리가 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형식적 요건 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뭐죠?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2번 6개월 이상 법원에 뭐가요? 공시채구가 있고요. 2번 실종 선고를 내려주게 되면 1번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된다. 하단에 소급표 제한 한번 읽어보시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3번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1. 실정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 하나여 사망으로 뭐죠? 간주가 되므로 나와 있는 내용처럼 생존에서 도란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을 뭐하는 제도가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가 아닌 거죠. 2번 실종 선고의 생존 추정해가지고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정도인 거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해가지고 실종 선고의 뭐죠? 취소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는 거죠.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법원에 실종 선고에 뭐가 있어야죠?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이 되는데, 물론 이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종 선고 효과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요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가 실종 선고 취소로 뭐죠?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첫째,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뭐죠? 유효한 것이고요. 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취득한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라면 전부를 돌려주고요. 또 뭐까지 붙이냐면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해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갑은 사망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던 A 건물은 상속 원리로 해서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요 건물을 병과 만나서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뭐예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실종 선고가 뭐가 돼요? 취소가 되더라도 요 을과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뭐가 취소가 되더라도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 선고의 취소로 뭘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을이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뭐죠? 반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선이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 만약에 악이라면 다 돌려주고 돌려줄 때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취소 요건에서 실질적 요건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뭐 생존력이 있다는 얘기죠. 형식적 요건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실종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지만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도 포함되죠? 본인도 포함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실종 선고의 취소 효과에서 1번 원칙적으로 1. 소급표로 인해서 뭘 해야 돼요? 원상회학해야 되고 회득해야 되고 2번 실종의 선고로 직접 원인으로의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는 선이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고 악이면 뭐죠? 전부 뭐까지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다만 2번 예외 가지고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은 뭐예요? 유효하므로 선의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학설에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쌍방선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읽지도 마세요. 이게 좀 학설이 대립이 심하고요. 판례도 약간 좀 설왕설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선의로 한 행위는 뭘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의로 취득한 사람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재산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3번 신분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 가입표고 그 다음에 4번 주의할 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실종 선고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일단 실종자가 누구냐? 주소지를 벗어나서 생사가 불명인 사람이 뭐죠? 실종선고다. 실종자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데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실종자의 부모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면 실종 선고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실종기간은 보통 실종은 뭐죠? 5년, 특별실종은 1년이고 실종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데 언제부터 사망 간주가 되냐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 간주가 된다. 주의하실 것은 사망으로 간주가 되더라도 권리 능력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뭐 하는 거죠? 정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실종 선고 후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뭐하죠? 공시채고라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되고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사망한 것을 뭐죠? 간주가 된다. 아시죠? 두 번째. 만약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가 뭐 되지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이기 때문에. 다만 법원에서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으면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데 선이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 악이면 뭐죠? 전부를 다 돌려줘야 된다. 까지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에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해가지고 첫 번째 2에서 뭐가 나오죠? 인정 사망이죠. 자, 어떤 문제입니까? 사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사망을 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사망으로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정사망 처리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반증이 있으면 생존하고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 그 효과가 번복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동시사망이 추정해가지고 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두 사람 간에는 상속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법인이 나옵니다. 일단 제1항 법인 일반론에서 법인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일단 법인이 뭐냐에 대해서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론, 법인 실제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 법인 의제설은 뭐냐 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자연인의 하나는 것이므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를 능력을 인정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법의 권리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돼야 되고 특별히 법이 법인에게만 법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법인 부인론은 법인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 민법은 3번 법인 실제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법인도 뭐 하는 거죠?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권리 능력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인 본질론에 대한 학설의 구체적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가입표. 그죠?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 하단에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단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입니다.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게 되냐면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인에 뭐가 갖추게 되냐면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를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상 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설립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모임을 뭐라 하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법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설립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또 설립 등기래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래야 비로소 뭘 갖게 된다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뭐는 없습니까? 권리 능력은 없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수업률의 가장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뭐죠? 교회와 종종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갑을병, 이 발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발기인도 대표적인 뭐죠? 조합이지만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합은 뭐죠? 동업자가 되는 거죠. 조합이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죠? 동업자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죠. 정관이 작성되고 뭐예요? 설립 등기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8페이지 법인에 분류해가지고 1번 법인의 분류가 나오죠. 이런 거죠. 일단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사단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집합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이란 말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란 얘기죠.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죠? 재단법인이고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냐면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고요.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법적으로는 영리법인일 수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수익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벌인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성원,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단법인이 돈을 벌더라도 구성원들이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항상 무슨 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일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만약에 영리법인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적지 말자 그랬죠. 왜 그러냐면 회사는 상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요? 비영리법인만이 뭐죠?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어떤 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거죠? 비영리법인만 규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만이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율을 받고 우리는 비영리법인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단과 조합의 구별 다시 말씀드릴까요? 단순한 공동의 목적만 있는 사람의 모임을 뭐라 그러죠? 조합이라고 한다. 그것이고 우측에 보시면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인격 부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자, 법인도 뭐가 인정되냐면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법인도 뭐예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K라는 은행으로부터 10억을 대출을 받았다면 돈을 빌린 것은 뭐가요? 법인이 대출받은 거죠. 따라서 돈도 누가 갚아야 돼요? 법인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장인 갑이 돈을 갚을 법적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법인 제도를 뭐죠?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인 앞으로 돈을 이빠이 빌려놓고 그 돈 가지고 사장이라고 뭐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연수나 다니고 그러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권리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법인 뒤에 숨어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뭐죠?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해서 그 뒤에 숨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이 뭐죠?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인의 설립입니다. 1번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오는데 첫째 특허주의입니다. 요거는 특별법이 필요한 주의입니다. 교재 예가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도 법인입니다. 근데 한국은행과 같이 발권력이 있는 은행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야 한국은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특별법이 있어야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죠? 특허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 허가주의와 뭐가 나오냐면 3번 인가주의가 나오죠. 일단 이건 뭐냐면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허가주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인가주의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허가는 내줄지 말지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자유재량이 있는 경우가 허가고요. 인가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주무관청이 거부할 수 없는 게 뭐죠? 인가주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학교는 허가주의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땅을 사고 건물을 구입하고 법적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못 해주겠다 허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학원은 뭐예요? 인가주의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학원을 설치하고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교육청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게 뭐죠? 인가주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무관청에 자유재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허가주의와 인가주의로 나뉘고요. 4번 준칙주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갖추면 되고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준칙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는 대표적인 뭐죠?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비영리법인, 민법의 법인은 뭐죠? 허가주의인 거죠. 이에 반해서 영리법인 회사는 뭐냐면 준칙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뭐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등기소에 가서 뭐 하면요, 설립 등기라면 바로 주식회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설립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리법인은 뭐이기 때문에 준칙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민법상 법인인 비영리법인은 무슨 주의죠? 허가주의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하는 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지만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비영리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는 점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에서 1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측에 2번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설립행위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박스에 가지고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와 있는데 총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 소재지, 4호 자산에 관한 규정, 5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된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이에 반해서 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7호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나 사유는 뭐에만요?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게는 뭐죠? 기재사항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잊지 말 것은 4호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5호 이사의 임면,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면책할지에 관한 임면에 관한 규정도 뭐죠?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라 뭐죠? 등기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되는 거죠.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면책할 건지는 어디에 기재합니까? 정관에 기재하고요. 그 임명 방법에 따라서 임명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등기사항이라는 거 가끔 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박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단에 1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뭘 하는 거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인데 정관을 작성하는 설립행위에 대해서 하단에 합동행위설과 넘겨보시면 계약설이 있는데 통설은 합동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합동행위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오시면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약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고요.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약관이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라는 말은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하실 때 약관이라는 게 나오면 꼭 뭐라고 클릭하라고 꼬셔요?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꼬신단 말이죠. 왜요? 약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뭐죠? 계약이고 그것이 나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요? 승낙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결국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승낙이 뭐예요?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면 저에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죠? 구속력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법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라는 말은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구성원들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자치 복귀이므로 구성원들로부터 뭐 받지 않더라도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해 두시고 관련 판례도 뭐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나오는데 일단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죠?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정관을 작성하는 거 하는 거 외에도 재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출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재산을 뭘 해야 돼요? 출연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의 출연과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재단법인의 뭐죠? 설립행위인데 박스 밑에 2번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뭐로 했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3번 재산 출연의 법정 성질은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뭐하게 돼요? 준용하게 되고요. 4번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 재산에 뭐가 나오죠? 귀속 시기가 나옵니다. 중요한데 우리 민법 186조는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라고 186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교재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8조가 나와 있거든요. 48조는 좀 달라요. 48조는 만약에 생존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언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갖느냐? 재단법인으로서 성립한 때, 법인으로서 성립한 때, 다시 말하면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사후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후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유언이겠죠. 이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다시 말하면 출연자가 사망 시 이전 등기 없이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걸 왜 적었냐면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48조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86조와 48조가 뭐하고 되어 있는 거죠? 모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문제.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3번 판례 입장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죠?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하는 순간 재단법인은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갑이 유언장을 쓴 거라면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요?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요 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아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뭘 취합니까?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뭘 해야 됩니까? 주무관청 허가를 얻을 곳에서 만약에 주무관청이 여러 곳이라면 모든 주무관청으로부터 다 허가를 받아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뭐합니까? 설립 등기람으로써 법인은 뭐하게 돼요? 성립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법인의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